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나이 들수록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이 소풍 같은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8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혼자서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요.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이 순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노년은 갈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게 돼요.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3세 김정호 어르신과 74세 박순길 어르신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하게 자식을 키웠어요. 재산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십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책 몇 쪽을 읽다가 잠이 드세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얼굴에는 늘 옅은 웃음이 있습니다. 반면 박순길 어르신은 요즘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십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큰아들한테 물려줬고 지금은 아들 집 한 방에서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드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멈추십니다. 내가 연락하면 괜히 부담이 되겠지. 어르신이 며칠 전 김정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냐? 김정호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길아, 내가 내 인생을 남한테 다 줘버렸잖아. 그 말에 박순길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박순길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함께 보실 겁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첫 번째 선택.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박순길 어르신이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긴 건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고 어차피 갈 건데 미리 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처음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자고요. 어르신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에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쓰려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10월 하늘이 파랬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였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손 내밀기 싫은 그 자존심. 어르신이 그날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게 단풍 구경을 못 가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러웠던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은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말이 찔리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게으른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연금은 이겁니다. 젊은 내가 늙은 나한테 매달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직 준비 못하신 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본인 몫의 돈은 마지막까지 본인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게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박순길 어르신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자기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비교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허리도 덩달아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명 떠오르셨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불평 친구와 점심을 먹고 전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기는 겁니다. 밥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탈진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생각하셨어요.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 순간부터 어르신이 조금씩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모임 총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요즘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뭐가 바쁘다고. 그리고 픽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억지로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사람,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연락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모임을 한번 빠지면 돼요. 지금 홍순희 어르신은
편한 친구 두세 명과만 만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선택, 걷는 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늦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셔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언덕길에서 숨이 차서 잠깐 돌 위에 앉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셨는데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어르신이 혼자 웃으셨어요. 나 아직 이 언덕 오를 수 있네.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이 어르신 친구 한 분이 마당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낙상이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윤말순 어르신이 그분 집에 문병을 갔어요. 방 안에 앉아 계신 친구를 보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환기도 안 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윤 어르신이 창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좀 들이자. 친구가 말했어요. 됐어, 나가기 귀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 어르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부터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걸었어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걷지 못하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내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관리하면 오래 탑니다. 경고등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써버려요. 하루 30분 걷기.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30분이 10년 후에 팔자를 바꿉니다. 박순길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느 날 아침 아들 집 현관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으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툭툭 털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네 번째 선택,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첫날 밤 어르신이 저녁밥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니까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멈췄어요. 평생 누군가를 먹이면서 같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 밥을 차린 겁니다. 그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랍니다. 된장찌개가 짜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워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이웃 할머니가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 날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고양이 발풀이였어요. 이거 말은 못해도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어르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나를 놀리나. 화분한테 말을 걸라고. 그래도 다음 날 아침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해봤어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리고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어르신이 화분한테 말을 걸다가 화분이 대답을 안 하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리고 어르신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웃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어요. 이웃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들어주더라고요. 그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어요.
주방엔 직접 담근 된장이 줄지어 있고 거실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이러셨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체조 따라하고 그림.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야 얻는 진짜 자유예요. 5번째 선택.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30년을 매일 아침 출근하던 분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달 어르신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오후 2시에 거울 앞에 서셨는데 수염이 며칠 것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면도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무섭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르신이 조용히 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부터 하기로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아무 데도 안 가는 날도 무조건 면도부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면도를 하면 씻게 되고 씻으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옷을 갈아입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고 들어갔어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도 내 시간을 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오늘 당장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기고 하루가 생기면 삶이 생깁니다. 6번째 선택.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겁니다. 명절에 오겠다던 아들이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서운함이 어느 날 말로 터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던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저 나이 때 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나. 솔직히 떠올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쁜 자식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바빴던 겁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그냥 바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어르신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스르르 녹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연과 같아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딱 적당히 줄을 쥐고 있어야 연이 가장 높이 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딱 그리울 만큼의 거리가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7번째 선택.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2번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그런데 그날 새벽엔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행복을 찾는 건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술래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박순길 어르신도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셨어요. 파랗더랍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8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은 평생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르신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너희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르신한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못한 말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어르신이 일어나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셨어요. 맏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써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편지지를 바라보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산부인과까지 뛰어갔던 이야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낼까봐 아버지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 그 손수레 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걸 쓰다가 어르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지가 번졌어요. 어르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쓰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것. 내가 사춘기 때 혼내기만 하고 안아주지 못한 것. 결혼식 날 내 손잡고 아무 말도 못한 것. 그 미안함들을 처음으로 글로 쓰셨어요. 새벽 2시에 시작한 편지가 4시가 됐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신 뒤 어르신이 부엌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상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그 편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차례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더 쓰셨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요.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들. 어르신이 썼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나 혼자 남겨진 게 원망스러웠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살아서 참 좋았다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이상하게 이걸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고 밥이 더 맛있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흐릿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져요. 두려워서 외면하면 오늘이 불안합니다. 준비하면 오늘이 선물이 돼요. 지금 가슴에 품고만 있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편지도 좋고 전화 한 통도 좋고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말순 어르신의 편지는 지금도 맏아들 서랍 안에 있어요. 어르신이 먼저 가신 뒤에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아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더 자주 전화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70 넘어서
상팔자로 사는 분들의 8가지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박순길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는 게 재미없다던 그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을 하셨고, 불편한 친구 모임을 한번 빠지셨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걸으셨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셨습니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셨습니다. 고양이가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쭈그리고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나왔네. 고양이가 야옹했어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웃음이었어요. 얼마 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나 오늘 고양이한테 말 걸었어. 김정호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봐, 사는 게 별게 아니잖아. 70 넘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킨 사람이에요. 첫째,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쥔 사람. 둘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셋째, 걷는 힘을 지킨 사람. 넷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 다섯째,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 여섯째,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 일곱째,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 여덟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에요.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시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어는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 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70세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좀 놀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처음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힘든 상황을 참아온 분들에게 쉬어도 된다는 말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순간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누워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은 멈춰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그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년층의 약 20에서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그 비율은 4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불편함과 소중한 것들과의 이별이 켜켜이 쌓이고 마음의 균형은 소리 없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정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혼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의 고통을 우리는 과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무너짐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세에서 75세 사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에 삶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혹시 하루가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어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그 해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는 노후의 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80대, 90대의 폭풍을 버티게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격차는 5년 이내에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70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인연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집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분들은 점점 고립이 깊어집니다. 마음가짐도 이 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 중요합니다. 이 5년이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인생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명자 씨, 74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오기를, 전화가 오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바깥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71가 됐습니다. 72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73이 됐습니다. 동네 슈퍼까지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74이 됐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그 4년 동안 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이에 좋은 날을 살 수 있는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집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같은 청주에 사는 박수님 씨, 75살입니다. 이분도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 3달은 이분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이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이웃집 담벼락에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꽃이 예쁘게 보이는 눈이 내게 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걷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웠습니다. 화투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71, 매주 복지관을 갔습니다. 72, 친구들과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73, 손자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75,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같은 청주, 같은 나이, 같은 처지. 그런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신발을 신었는가, 신지 않았는가. 그 하나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일어난 일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반응 하나가 4년 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과 무너지는 노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는 달릴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멈추면 굳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남짓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헬스장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그 20분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을 막고 수면의 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만나는 것들입니다. 담벼락의 꽃, 이웃의 얼굴, 계절의 냄새. 박수님 씨가 걷다가 멈춘 빨간 장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꽃 하나가 이분의 남은 5년을 바꿨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김분희 씨, 올해 73입니다. 이분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꽃을 좋아했지만 꽃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밥상에 쓸 돈도 모자랐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걷다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한 다발 놓여 있었습니다.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게 서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이제야 샀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꽃을 삽니다. 5,000원짜리도 좋고 3,000원짜리도 좋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있는 아침이 전과 다릅니다. 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분에게는 지금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장미도 만나고 프리지어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 그 만남들이 조금씩 쌓여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들이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로 4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 가는 곳이 낯설다고. 맞습니다. 처음은 낯섭니다. 그런데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처음 심을 때 흙이 딱딱합니다. 삽을 꽂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심고 나면 싹이 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꼭 이렇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두 번 가면 얼굴이 보입니다. 세 번 가면 이름을 압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괴테는 87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평생을 써온 작품의 마지막 장을 87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나 그 방황이 곧 전진이다.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 뇌가 살아납니다. 설렘이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희 씨, 72살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옛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이분은 잠깐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 말이 이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살았던 사람이 반년이 지난 뒤에 아무 답도 없다는 것이. 그날 밤 이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팔레트 앞에 앉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말합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그 말이 이분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바쁜 엄마. 퇴직 후 반년 동안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키를 내가 잡는 것입니다.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정합니다. 순풍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있어야 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키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봉수 씨, 78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자식들이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양할게요. 이분은 정말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75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78 어느 날 밤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남은 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씩 잃는 것이다. 최봉수 씨는 이른에 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식이 부양해준다고 해서 내 삶의 키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고, 내 외출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빛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수님 씨가 담벼락 앞에서 멈췄던 그 빨간 장미, 김분희 씨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노란 프리지아, 그것이 이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이 따뜻했다는 것, 오늘 하늘이 맑았다는 것, 오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족과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의 작은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주어진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박정희 씨에게 퇴직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김분희 씨는 평생 꽃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3세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샀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그분들이 됐습니다. 꽃은 내년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핍니다. 봄이 오면 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핍니다. 여러분도 그 꽃들처럼 그냥 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냥 활짝 피셔도 됩니다. 박수님 씨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이분은 그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무릎이 시큰거리면서도 신발을 신던 그날, 담벼락 앞에서 빨간 장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 그날의 자신이 지금 제주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도 눈물이었고 지금도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살아있다는 안도였고 지금의 눈물은 잘 살아왔다는 감사였습니다. 이분은 창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신발을 신길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이시라면 골든타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75이시라면 골든타임의 마지막에 서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박수님 씨는 70에 신발을 신었고 75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5년이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복지관 앞을 지나거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여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꽃 한 다발을 사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5년을 만들고 그 5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뒤로 물러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꽃 한 다발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고, 괴테가 증명했고, 정약용 선생이 당부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내일 시작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위한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나 요즘 진짜 팔자 좋게 살아요. 진짜예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세 이정순 어르신이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있던 딸이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무슨 팔자가 좋냐고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연금은 빠듯하고 무릎은 쑤시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그런데 이정순 어르신은 진심이셨어요. 딸아, 팔자 좋다는 게 돈 많고 자식 잘 두고 아픈 데 없는 게 아니더라. 오늘 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팔자 좋은 거더라고. 딸은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70이 넘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나?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사위 비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 눈치를 보고 있나? 2024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38%에 불과했어요. 10명 중 4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행복하다고 답한 그 38%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더니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오늘 하루를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70 넘어서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요.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팔자 좋은 삶을 시작하게 된 건 3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누르면서도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혹시 바쁜 거 알면서 재촉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어르신은 얼른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그럼 끊어라. 추석에 올 수 있나 싶어서. 아들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 아마 못 갈 것 같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르신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혼자 밥 먹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그날은 왜인지 유독 가슴이 무거웠어요. 어르신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74년을 살아온 얼굴이 있었어요. 주름진 이마, 처진 눈가,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런데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허락받고 살았지? 아들이 와야 명절이고 자식이 전화해야 기분이 좋고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해야 만나러 가고 내 기분이 왜 다 남한테 달려있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기대의 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다리지 마. 내 하루는 내가 시작해. 그 말을 거울 속 자신에게 하시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한테 다정한 말을 건넨 것 같아서였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기대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4%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기대를 끊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해 옵니다. 부담이 사라지니까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정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기대를 끊고 나서 오히려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왔고 딸이 주말에 불쑥 찾아왔어요. 부모의 기대는 사랑이지만 자식에게는 때로 보이지 않는 빚이 됩니다. 그 빚을 탕감해주는 순간 자식도 숨을 쉬고 부모도 숨을 쉬어요.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대의 끈을 끊고 나서 이정순 어르신에게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자식 걱정으로 채워져 있던 그 시간이 갑자기 텅 빈 겁니다. 처음엔 그 텅 빈 시간이 어색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에 쓸모 있어야 할 것 같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온 몸이 갑자기 멈추니까 고장난 기계처럼 어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동네 시장을 혼자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 늘 목록이 있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 딸이 달라는 것, 손주가 먹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날은 목록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 생선 가게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저도 모르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나 저거 먹고 싶다.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어르신이 잠깐 멈추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말하는 게 언제였더라. 생각해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늘 남이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남이 좋아하는 걸 사다 날랐지.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르신은 그날 고등어 2마리를 사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구워 드셨어요.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고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서요. 고등어 살을 발라 한 입 드셨을 때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고 합니다. 맛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단순한 행복을 왜 이제야 누리고 있나 싶어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뼈 때리는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혼자 밥 먹는 게 서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먹는 밥이 서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차려서 내가 먹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직 모르시는 게 서러운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2023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70대 이상 어르신 중 자신만의 루틴을 가진 분들의 우울감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7%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혼자이기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울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정순 어르신은 그날 이후 혼자만의 루틴을 만드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오전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점심은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만 정성껏 차리기, 오후에는 읽다만 책 펼치기, 저녁에는 옛 친구 한 명에게 문자 하나. 별거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루틴이 생기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만의 것으로 채울 줄 아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2번째 조건입니다. 그렇게 루틴이 생기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정순 어르신이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뭐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딸이 물었어요. 뭘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채화. 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배우고 싶었어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응, 한 50년 됐다. 그 말에 딸이 울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걸 참고 사신 어머니 생각해요. 이정순 어르신은
사실 20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시집을 오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니 그림은 사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림을 배운다고 어른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복지관 수채화 강좌에 등록하셨어요. 등록하는 날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정순이요.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이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어르신 앞에 흰 도화지가 놓였어요. 붓을 처음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옆에 앉은 선생님이 말했어요. 잘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칠하세요. 어르신은 붓에 파란색 물감을 묻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도화지 위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 파란 선 하나가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보는 순간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 파란 선이 나 같았어요. 50년 동안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종이 위로 번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참아온 게 어디 그림뿐이겠어요. 하고 싶었던 말, 가고 싶었던 곳, 되고 싶었던 사람. 그 모든 것들이 50년 동안 가슴속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분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40% 느렸습니다. 치매 예방에 돈 드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게 최고의 약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50년 동안 참아온 게 있으신가요? 그림이든 노래든 춤이든 글쓰기든 오늘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정순 어르신이 수채화를 시작한 게 74세였어요.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걸 드디어 나를 위해 시작하는 것. 수채화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르신은 첫 번째 완성작을 액자에 넣으셨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풍경이었어요. 강물이 마을을 감싸는 그 풍경을 어르신이 직접 그리셨습니다. 완성도가 어떠냐고요?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이거 진짜 잘 그리셨는데요. 어르신이 수줍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처음 그린 거예요. 50년 만에. 그 액자를 거실벽에 거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르신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30년 전에 쓰다 만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같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1994년이었어요. 그 글자들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기장을 오래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새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2024년 오늘 나는 내가 왜 사는지 알 것 같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0년 만에 다시 쓴 일기였어요. 그 일기장이 지금 어르신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한 줄씩 쓰고 계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나한테 미안했어요. 그때 그 나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쿵 치지 않으셨나요? 30년 전 일기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쓰셨던 분이 지금은 내일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산다고 쓰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식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몸이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줘야 한다는 것도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는 것도 됩니다.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네 번째 조건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정순 어르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채화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어르신은 길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어르신은 한참을 그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구름을 보면서 어르신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74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무섭지 않으셨냐고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무서웠는데 그 무서움이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왜냐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 이 하루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 구름이 오늘만 저 모양인 거구나. 지금 이 바람이 오늘만 이렇게 부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거구나.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오시는 내내 발밑에 낙엽 소리가 다르게 들렸고 골목 어귀 꽃집의 국화 향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마주치는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하면 불길하다고, 입에 담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죽음을 외면할수록 오늘이 흐릿해집니다. 죽음을 직면할수록 오늘이 선명해져요. 국립암센터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1배 높았습니다. 2배가 넘어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침 햇살이 다르게 보이고 밥 한 끼가 다르게 맛있고 옆집 할머니와 나누는 인사 한마디가 다르게 따뜻해져요. 집으로 돌아오신 이정순 어르신은 수채화 도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벤치에서 바라봤던 하늘을 그리셨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그 아래 작은 벤치 하나. 다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그림 귀퉁이에 작게 글씨를 쓰셨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내가 처음으로 오늘을 발견한 날. 그 그림이 지금 이정순 어르신 침실 머리맡에 걸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그림이 보여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 보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살았네. 오늘도 살아볼까?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뜨겁게 사는 것. 그게 팔자 좋은 노년의 5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느 장면에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거울 앞에서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넨 그 순간이었나요? 고등어를 혼자 구워 먹으면서 흘린 그 눈물이었나요? 파란 선이 종이 위에 번지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30년 만에 다시 펼친 일기장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고 쓰던 그 장면이었나요? 사실 이정순 어르신은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남들처럼 참고 견디며 사셨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사셨어요. 그런데 73세에 딱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오늘을 내가 시작하기로 한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팔자 좋은 노년의 5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삶을 끝내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둘째, 혼자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혼자가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를 못 즐기는 게 쓸쓸한 거예요. 셋째, 오래 참아온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년 된 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넷째,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내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다섯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더 뜨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팔자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나서 팔자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팔자 좋은 겁니다. 이정순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4년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알아요? 73살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시작한 거예요. 한 살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100만 배 잘한 거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생에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포기한 사람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오늘을 붙잡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의 팔자는 이미 좋은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모두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이 아프다고 걱정하고,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자식이 연락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 오늘도 참 좋구나. 하며 웃습니다. 도대체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오늘은 70세 이후 상팔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노후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상팔자라는 말을 들으면 돈 많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큰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은 많아도 매일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고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웃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만난 78세 박영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후가 돈 싸움인 줄 아는데 사실은 힘 싸움이야. 몸의 힘, 마음의 힘, 인간관계의 힘 말이야.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노후는 돈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팔자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려서 잠시 쉬어간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는 힘입니다. 걷는 힘이 있어야 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다리가 약해지는 순간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의존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82세 김정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돈은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다리만은 끝까지 버텨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그분은 매일 새벽 공원을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걸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니까. 참 맞는 말입니다. 노후 최고의 재산은 통장이 아니라 두 다리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100만 원보다 공원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더 값집니다. 그래서 상팔자 되는 사람들은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을 놓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결국 건강은 한 번에 잃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방심하다가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혼자 밥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혹시 TV를 켜놓고 말없이 혼자 밥을 드시진 않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보다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지만
노후에는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76세 이영자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한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은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김치 하나 넣고 대충 먹고 치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식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텃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있다는 게 맛있더라. 참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사회적 관계가 좋은 노인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서운 병입니다. 혈압보다 무섭고 콜레스테롤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팔자 되는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을 만납니다. 작은 모임에 나가고 동네 친구에게 전화하고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통장을 끝까지 직접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넘긴다면 정말 마음이 편하실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너무 일찍 재산을 넘겨줍니다. 물론 사랑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9세 최 어르신은 10년 전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본인 돈인데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욕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더라. 이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70세 이후의 돈은 부자가 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병원 갈 수 있는 자유이고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이며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존엄입니다. 상팔자 되는 사람들은 재산을 끝까지 움켜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지킬 만큼은 스스로 관리합니다. 통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비를 점검하며 경제 감각을 유지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자식 인생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마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도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취직 걱정, 결혼 걱정, 건강 걱정, 손주 걱정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날 81세 김영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아들 걱정하느라 잠이 안 와.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50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부모는 평생 부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팔자 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은 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응원은 하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연락 없다고 하루 종일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을 챙깁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웁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도 사랑한 부모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공통점입니다.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일정은 무엇입니까? 내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74세 정만수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마다 바둑 모임에 나갑니다. 금요일에는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활기가 넘칩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 약속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는 생각보다 길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작은 모임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취미 하나만 있어도 삶이 달라집니다. 전화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상팔자 되는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 상팔자 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힘을 지키는 사람, 혼자 밥 먹지 않는 사람, 통장을 끝까지 직접 관리하는 사람, 자식 인생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갈 곳과 만날 사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선택과 오늘의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결국 상팔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내 통장을 지키고, 내 사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걸으시고, 좋은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